새누리당이 오늘 오후에 당선자 총회를 해서 7월 이전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앞으로 어떻게 꾸려지는 건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유용하 정치평론가,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당선자 총회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게 달라진 건가요? 전당대회는 원래 7월 예정 아니었습니까? 예, 뭐 달라진 것보다는 그동안 예. 이제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 그거보다는 뭐 전당대회를 7월 내에 치르겠다 이 부분만 결정이 됐는데요. 그 결론만 놓고 보면은 좀 새누리당이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한가해 보인다고 예. 할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실제로 총선 이후에 총선 민심을 어떻게 수습을 하고 당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지만 예. 그거보다는 뭐 크게 뭐 일정 변경 없이 그냥 전당대회를 치르자, 빨리 치르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예. 과연 이제 그동안 이제 관심받았던 비상대책위원회는 뭐 사실상 전당대회 관리형으로 꾸려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어떤 뭐 당이 좀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연출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좀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 이제 약간 논의가 됐던 뭐 쇄신이나 혁신 이런 부분들도 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좀 그동안 이렇게 어떤 뭐 논의가 무성했던 거에 비해서는 별다른 어떤 그 변화 없이 네. 이렇게 뭐 당선인 총회가 끝난 것 같습니다. 쇄신형이냐 관리형이냐 벌써 총선 끝나고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오늘도 보니까 결론이 뚜렷하게는 안 난 것 같더라고요. 전당대회를 7월 달에 한다는 것은 예. 혁신형 비대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네. 관리형 비대위로 가겠다는 것이죠. 예. 혁신형으로 간다 그러면 좀 더 한 6개월 정도는 줘야지만 최소한 당이 바뀌는 것인데 그래서 관리형 비대위로 가겠다는 것을 네, 관리형 쪽에 무게가 지금 실린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것은 결국 이제 친박 측의 의도대로 네. 현재의 새누리당이 당내의 권력 관계가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 결국 지금 비주류를 대표할 수 있는 수장도 없고요. 마땅한 대권 후보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이 있고 친박계가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름대로 하여튼 결집됐다고 평가를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에 비주류가 어떤 조직세를 형성하고 대권 네. 후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친박이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예. 이 문제를 빨리 끌고 가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명분상으로는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공백을 빨리 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명분도 통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전에 복당은 없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복당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구성 협상 전에 없다라는 말은 예. 좀 너무 이렇게 원칙이 좀 없는 어떤 선언 같은데 뭐냐면은 이번에 무소속 당선된 어떤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 보면 5의원이 많습니다. 예. 유승민, 강길부, 주호영 의원이 4선 의원입니다. 그리고 안상수 당선자는 3선 의원의 광역시장을 했었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원구성 전에 이분들이 복당을 했을 때 뭐 상임위원장 자리라든지 당내 어떤 문제들을 고려해서 그런 어떤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말 원칙이 없어 보이는 거죠. 만약에 예. 복당 문제는 지금 당의 화합이나 이런 차원에서 즉각 허용을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지도가 꾸려지고 나서 예. 복당 문제를 논의하는 이게 하나의 어떤 원칙의 갈래인 것이지 예. 원구성 협상 전이라는 거는 당내 어떤 분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계산이기 때문에 예. 그 유승민 의원을 결국 겨냥한 거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핵심은요.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난번 보도국장 편집국장하고 오찬했을 때 복당 문제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비주류의 나름대로 구심점이 형성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의원을 복당을 안 시키고 윤상현 의원만 복당시키느냐 이것도 안 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내 분란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도 결국은 친박계의 의도가 많이 관철된 것이다. 예.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다른 당선자들이 이때를 놓치게 되면은 새로운 대권 후보라든가 당권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 상당히 복당 시기가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새누리당 모습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볼 텐데 비대위도 지금 관리형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 뭐가 달라지는지는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데요 당청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오늘 이 토론회에서 모아지는 여러분들의 총의가 저의 유일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고 유일한 오다가 될 것입니다. 제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정 계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지만 청와대 주문을 여과 없이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네, 이제는 청와대의 주문을 받지 않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예. 그러나
정치의 당내의 권력 관계는 어차피 정치적 힘의 우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주류가 그러면 정진석 예. 원내대표를 밀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현재의 당내 권력 관계로 봤을 땐 대통령이라는 현직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에 다른 대권 후보는 없어요. 예. 그럼 결국은 정진석 원내대표는 추가 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 그래서 균형을 유지하고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겠다 하지만은 앞으로 제가 그건 예측하겠는데 청와대하고 상당히 속내용적으로 밀접한 예. 관계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뭐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야 협상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예. 이런 상태로 계속 흐름이 모아지고 비주류가 90점 형성이 안 되면 더 그런 경향성이 더 커질 그러나 거예요. 예. 정진석 원내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의지나 역량 이외에도 청와대 자체가 좀 더 유연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동안의 여야 1대1 구도에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의지가 그렇게 입법 과정에서 관철되는 일이 드물었는데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된 상황에서는 청와대도 어쨌든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어떤 입법이나 이런 부분들 주도해 나간 전략을 짤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수평적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하겠죠. 그래서 예. 왜냐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뭐가 이득이 되느냐를 초점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일방적인 그런 어떤 지시나 이런 식의 어떤 흐름들은 과거와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네. 할 말은 하겠다는 각오로 보이는데 이게 실천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3당 원내대표가 이제 단이 다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는 3당이 본격적인 삿바 싸움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주제와 함께 보시죠. 잘못이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당선될 때 이거 메고 그때도 광주를 연계 두고 메고 나왔는데 그때 당일날 이거 메고 당선됐습니다. 대표가 중심이 아니라 넥타이가 중심이에요. 야당끼리 잘 협력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꼽히는데 그 야당이 참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1당에서 베풀어야지. 적은 당한테 내놓으라 가면 안 돼. 네. 네,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나도 이제 넥타이 좀 많이 사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의 넥타이 색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과거에 넥타이라든가 뭐 옷 매무새라든가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썼잖아요. 네. 결국 국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언론의 TV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통을 하겠다 그런 의도다. 뭐 빨간색을 했을 때는 결국은 호남 광주 유니버시아대 때 자기가 선물로 받은 것이다. 예. 호남을 생각한 것이다. 국민의당을 생각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협력하고 소통하는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네.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의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 만날 때는 빨강과 파랑이 섞인 넥타이를 했습니다. 여야 협치다 이런 상징이었다고 하고요.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는 노란색을 택했습니다. 네. DJ가 좋아했던 색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예.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예. 보고요. 이러한 넥타이 컬러라든가 외모,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력과 협치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넥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랑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은근한 신경전이 벌써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작은 이제 뭐 넥타이는 상징물이고요. 어쨌든 예. 상대에 대한 어떤 배려나 존중 이런 차원에서 뭐 상대당을 상징하는 색깔들을 메고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만 벌써부터 이제 상임위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둘러싼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여야 1, 2당 체제가 아니라 3당 체제에서의 상임위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함수 관계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각 당이 얼마나 합리적인 대안 그리고 좀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만만치 않은 신경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3당이 이제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면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원구성하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을 예. 어느 당에서 가져가느냐. 물론 예. 배분은 이제 의원들이집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19대 때는 그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 의석수도 많았으니까 10개를 가져갔고 국회의장하고 그다음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8개의 상임위원장을 예. 가져갔단 말이죠.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상임위원회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면 국회의장 한 명, 국회 부의장 2명, 네. 그리고 18개 상임위원회인데 상임위가
16개인데 특위가 합쳐서 18개. 중복 상임위가 있는 거죠. 중복 상임위. 여성위원회라든가 이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 그렇게 가져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관례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하기 때문에 예. 국회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여당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국회의장 같이 기회를 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한 것이죠. 잘 안 예. 줄라 그러는데 여당이 원래. 예. 그래서 이게 상임위 구성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결국은 주게 되는. 그러면서 네.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는 원래 이제 그 문구라든가 이런 걸 네. 법률적으로 맞냐 타당하는 것인데 예.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이것이 마치 견제하는. 그것을 통과 안 시키면 그만이니까요. 예. 법사위원장이 반문을 안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 상임위원장 파워는 놀라운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예.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19대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법사위원회는 야당이 가져가는 예. 이러한 관례가 형성돼 있었다는 거죠. 예. 예.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법사위 야당이 모두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일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가져가야 되고 또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그 새누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관례대로 하면 이제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그 세트로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야당 몫이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고집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을 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운영위원회라는 곳이 이제 청와대나 뭐 경호실 이런 기관들을 소관하는 이제 상임이다 보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그걸 양보하기도 어렵고 또 예. 법사위원장은 뭐 실제로 별칭이 뭐 한국판 이제 상원위원장이다 이렇게 예.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법안의 어떤 이제 상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막강한 어떤 힘을 휘두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고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운영위원장을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아마 새누리당이 어떤 전략을 쓸지 예. 이제 주목이 됩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뭘 내주고 뭘 가져와야 이기는 건가요? 그 법사위원회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꼭 가져오려고 그러겠죠. 예. 그걸 놓치게 되면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특히 야당이 지금 다수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협상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사소하려고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쟁점이 되는 이제 그 상임위가 노른자의 상임위가 여야 관계로 봤을 때 예. 이 정무위원회와 기재위 그리고 미방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한다는 보건복지위가 있는데요. 이 네 개 상임위가 실제로 굉장히 논란도 많고 쟁점도 많고요. 그리고 향후 대선 가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 네 개 상임위가 또 이제 지금 여야 예. 원내대표들 머릿속에는 네.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런 걸 아마 머리를 쓰고 있을 국민들 거예요. 입장에서는 또 자리 싸움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상임위원장직이 국회의원의 뭐 꽃보직이다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게 좋길래 관계부처가 그런 건가요? 관계부처가 사실 상임위원장에 의해서 행정부가 예. 굉장히 휘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안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간사는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국회에서는 뭐 본회의도 중요하지만 예.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는 그렇군요.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 활동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이 3당 체제가 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셈법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뭐 8대 8대 2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8개 상임위가 이제 우리나라는 상임위를 의석수대로 배분합니다. 뭐 미국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승자 독식해서 다수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석 비율을 배분하다 보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네. 그 의석의 현재 구조로 보면은 각 당이 122석, 123석,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이 38석이다 보니까 예. 비율로 봤을 때 8대 8대 2로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약간 손해 보는 느낌이 되죠. 근데 그렇다고 7개, 4개를 주게 되면은 국민의당이 좀 과도하게 되고 이 속에서 예. 결국은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요구를 하고 예. 그 거대 양당과 어떻게 협상을 하냐에 따라서 저게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일단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만 아마 그 열쇠는 국민의당이 좀 쥐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생각은 예. 지금 겉으로는 법사위원회는 여당이 가져가야 된다. 균형 의미에서. 예.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 생각은 어떻게 법사위를 가져올 수 있을 건가. 이걸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로 해서 더불어 하고 예를 들면 새누리당이 법사위에 가져가겠다고 싸움하다 보면 그러면 싸우지 말고 예. 우리가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할 테니까 우리가 가져올게. 아마 이것이 혹시나 예. 박지원 원내대표의 그 속마음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예. 법사위를 어디서 가져가느냐, 그리고 18개를 3당인데 어떻게 나누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전이 치열할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임위원장 나누는 것도 좀 복잡한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신선한 제안이기도 한데요. 들어보시죠. 국회의 상징 무대인 본회의장의 의석 배치를 과거처럼 여야가 나뉘고 해서 어떤 격돌 구조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여야가 섞여서
자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바로 소통과 대화가 바로 옆자리에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더 민주적인 어떤 개혁과 쇄신의 새로운 단초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네, 정진석 원내대표 본회의장 자리 섞어 앉자 이런 제안인데 이 부분은 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속보관까지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가 폐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나흘째인데요. 언제 폐막을 하는지 정확한 일정이 전해지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 대회가 폐막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 위원장으로 추대가 됐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조선노동당 대회 관련 속보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본회의장이 본래는 이렇게 새누리당, 더민주 이렇게 나눠서 왔는데 아예 섞어 앉자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 좀 생각해 보자 그랬단 말이죠. 후회하실 것 같다 이렇게 근데 얘기했습니다. 그게 좀 입장이 다른 거죠.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의석수가 작으니까 하여튼간 어떻게든 야당이 협력을 받아야 이게 제대로 국정운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예.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에 원내대표의 어떤 그 포진을 봤을 때는 뭔가 좀 공격적인 그리고 좀 나름대로 비판적인 이러한 국정의회 권력을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섞어 앉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 섞어 앉자 그런 거 네. 우상호 원내대표는 좀 생각해 보자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들 반응이 어떨까요? 글쎄 뭐 자리 배치가 어떤 예. 국회 관행을 그대로 뭐 바꿔주진 않겠습니다만 뭐 섞어 앉느냐 아니면 당별로 앉느냐가 어떤 게 더 좋으냐를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국회 그동안의 이제 관행을 보면 네. 각 당이 이렇게 이제 블록으로 나눠 앉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집단적인 행동들 그다음에 뭐 상대 당에 대한 어떤 야유나 비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런 대결적 정치 문화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의미에서는 예.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볼 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실제 그 외국의 경우에도 아마 그 뭐 여야 구분 없이 앉거나 오히려 지정 다석제가 없이 앉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한번 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그런 기왕에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나라는 현재 그 중진들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 뒤쪽에 이렇게 앉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고 지시를 하는 그런 어떤 포지션들 갖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외국처럼 오히려 당 지도부가 앞에서 좀 전체적인 일들을 예. 끌어나간 이런 어떤 모습 바뀌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그거는 네, 실용할 지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 얘기하다가 계속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를 섞어서 앉자.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 과연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들을 이제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협력하면 좋은 건데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보면 양당제가 굳건한 데는 이제 좀 나눠서 앉고 그리고 다당제 국가 유럽에서의 유럽 국가가 대부분 다 다당제니까요. 예. 다당제 국가는 대부분 또 의원 내각제로 많이 갑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든가 그런 국가에서는 이제 같이 섞어서 앉는 뭐 예.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고 양당제 국가인데 국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섞어서 앉는 것이 좋으냐, 양당으로 가는 것이 좋으냐 예. 이런 부분도 한번 그런 그 권력 구조,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좌석 배치 그래픽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당끼리 이렇게 따로 앉기도 하지만요. 앞좌석을 보면 초선이 앉고요. 뒤로 가면 다선이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 섞어서 앉자고 하니까 초선 의원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마치 이렇게 뭔가 뒤에서 중진 다선 의원들이 뒤쪽에 앉아서 감독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데 예. 그런 어떤 구조보다는 좀 약간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좀 나거든요. 실제로 아마 예전에는 오히려 당 지도부가 앞에 앉는 어떤 그런 초기에 국회 이제 초기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고 실제 외국에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뭐 자리 배치가 전체 뭐 국회 관행을 바로 바꿔주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예. 시도들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원래 않나 수업 싶습니다. 시간에도 앞에 앉기 싫잖아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앞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뒤에 앉고 있네. 지금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학교 다닐 때. 선착순으로 아예 이 김에 앉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예. 이런 부분들도 뒤에 앉는 부분들은 뒤에 앉아서 또 그 각 당의 지도부들끼리 예. 얘기도 많이 하고 전략도 짜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강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뭐 권위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되게 보면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같은 뒷자리에 앉아서 예. 같이 협의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하여튼 국회 의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 틀도 좀 바꿔서 해서 예. 정형화된 틀을 바꿔내서 좀 무형식에 있어서의 새로운 부분들을 창출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도 뭐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화면 보면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원내대표가 상당히 좀 3당 원내대표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좀 가려져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저보고 그러세요. 벤처기업 창업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반을 닦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물정 모르겠습니까? 짠돌이 1,000억 넘게 기부한 사람한테 짠돌이라고 한다든지 대선 후보 양보한 사람이 대통령병 걸린 사람이겠습니까? 네, 많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나 대통령병 아니다, 짠돌이 아니다 이렇게 직접 올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목적 포석이죠. 일단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속내를 쭉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그런 어떤 뭐 IT의 좀 전문성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당이 현재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보면 약간 이제 당 지지세가 좀 주춤한 모양인데, 국민의당의 힘의 원천, 어떤 세력의 원천은 결국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어떤 대선 주자 위상을 지켜가냐 이런 부분이기 예.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 소통에 나서면서 좀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지금 대표한테 필요한 건 통합력과 조직력, 그리고 정치 세력을 얼마나 더 많이 견인해서 끌어오느냐,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대권 가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이라는 바늘구멍을 통과한 당선인들, 조금 전에 상임위원장직을 놓고도 삿바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도 지금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 때문일까요? 주제어 보시죠. 명당을 잡아라. 정말 치열합니까? 방 잡는 게요? 그게 아무래도 정치인들이 예. 이 길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실제로 또 맞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풍수지리서라든가 우리나라 과거에도 보면 이제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풍수지리서라든가 주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흥망이라든가 정치인들의 흥망을 많이 따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의 회관에 어느 방을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잘 뻗어 나가느냐, 또 다음에 또 당선되느냐 이런 예. 측면들이 내부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원회관 명당은 어디인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명당 선호형,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장관이 배출된 방을 잡겠다 하는 쪽이 있고요. 전망 선호형은 한강이나 국회 분수대가 보이는 7, 8층 로열층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잡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은둔형도 있습니다. 아예 조용한 분위기로 구석에 있자. 이런 또 쪽이 있고요. 의미 부여형도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518호,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숫자를 택했고요. 박지원 의원은 615, 그러니까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있는 그런 걸 택했다고 합니다. 전망 선호형 누가 있는지 볼까요? 7층하고 8층에 그야말로 이제 로열층인데요. 김무성, 정세균, 박주선 의원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은 8층에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선호형이 가장 많다고 보십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결과적인 해석입니다만 그래도 4년간 이제 의정 활동을 펴나갈 예.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이 좀 반영되더라도 아마 뭐 전망도 좀 좋고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은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제 뭐 의원회관 배정 자체는 이제 다선 고령 의원들을 우선 이렇게 배정하기 때문에 아마 예. 그게 뭐 본인들의 어떤 희망대로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그런 뭐 명당 선호형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미는 있으나 그러나 뭐 전직 대통령이 썼던 방을 같이 이제 물려받아 썼던 예. 의원들의 어떤 희비도 엇갈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방을 썼던 뭐 이완영 의원은 이제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러나 예.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썼던 방을 예. 했던 나성민 의원이나 임수경 의원은 이번에 이제 낙선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명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명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아마 의원들이 좀 그 방을 얼마나 잘 쓰고 예. 그 속에서 의정 활동을 잘해서 본인이 썼던 방을 명당으로 좀 만들어주는 그런 예. 의원들이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이후에 네. 새로운 명당으로 떠오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알려준 내용인데요. 의원회관 내 떠오른 명당 그래픽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3층 화장실 옆입니다. 그래서
화우회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331호에서 336호까지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남이 싫어하는 데를 예.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곳을 희생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참 재밌는 해석인데요. 예. 실제로 그 아마 층별로도 보니까 이번에 이제 통계 보니까 4층, 그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4자를 좀 싫어하잖습니다. 근데 생환율이 제일 높은 층수가 4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꼭 명당이 어떤 다음 재선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당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종합해 보면요. 의원들이 괜히 신경전을 좀 안 벌였으면 자기한테 좋겠습니다. 좀 맞는 편한 것이 있죠. 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그렇죠. 집도요. 그런 거죠. 네. 나중에 다 배정되면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